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영입니다. 서울경제신문 일면 기사들, 그 핵심 내용을 저희가 쉽고 명쾌하게 한번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중국의 그 현금 없는 사회 이야기부터요, 또 국내 태양광 문제, 그리고 주요 기업 공장 가동 중단 소식, 또 노동정책 변화까지 오늘 중요한 소식들이 정말 많네요. 함께 깊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소식은 중국인데요. 이 상하이 스타벅스에선 그 디지털 위안화 ECNY라고 하죠. 이걸로 머핀을 사고 베이징 시장에선 글쎄 75세 어르신도 QR코드로 값을 치른다니. 이야,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는 단순 결제를 넘어서서 이제 병원 예약, 보험 가입까지 되는 거의 만능 앱이 됐다고 하고요. 심지어 ECNY 쓰면 할인까지 해준다니 이거 확산 속도가 더 빠르겠어요, 기자님?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주목할 점은요. 이게 단순히 알리페이 같은 민간 기업 주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 중앙은행, 그 인민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바로 ECNY가 이렇게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거죠. 작년 7월 기준으로요. 개인 지갑만 해도 벌써 1억 8천만 개가 넘었다고 해요. 와, 1억 8천만 개요? 네. 상하이에 국제 운영센터도 세울 계획이고요. 심지어는 홍콩에서는 국가 간 결제를 염두에 둔 거겠죠. 위안화 기반의 그 스테이블 코인, 가치 변동성을 좀 줄인 디지털 자산 실험까지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냥 결제가 편해졌다, 이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기존 국제 금융 질서에 좀 도전하려는 그런 큰 그림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중국이 이렇게 디지털 금융 혁신에 막 속도를 내는 동안에요. 국내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떠오르고 있네요. 바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올 봄에요. 정부가 4월에 한 번꼴로 태양광 발전을 강제로 멈춰 세웠다는 겁니다. 네, 사흘에 한 번꼴이요? 네. 3월부터 6월 초까지 그 93일 중에 무려 30일이나 발전량을 줄이라는 이른바 출력 제어 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요. 허, 2년 전에는 이게 단 이틀뿐이었다는데 15배나 늘어난 거죠. 15배나요? 네. 봄철에는 전력 수요는 적은데 햇볕은 강하니까 전기가 남아 돌아서 전력망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내린 조치라는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기자님.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고 하죠. 그러니까 생산된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쓰는 장치나 아니면 송배전망 같은 인프라 확충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에만 너무 속도를 내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스페인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아주 큰 정전 사태까지 겪었었죠. 스페인에서도요? 네, 특히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땅이 좁아서 대규모 부지 확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소규모 태양광 시설이 많은데 이게 전력망 관리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문가 지적도 있습니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님 지적인데요. 단순히 그냥 발전을 멈추는 거 말고 전력망 안정화를 위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급해요. 네, 그렇군요. 인프라 문제가 결국 발목을 잡는 형국이네요. 자, 다음은 산업계 소식인데요. 국내 최대 철근 회사죠. 현대제철. 이 현대제철이 공장 가동을 잇따라 멈춘다는 소식입니다. 인천 공장이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그러니까 42일간 멈추고요. 당진 공장도 7월 중순까지 대보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 포항 이 공장 이공징은 또 기열보 기시작업이 뜨고 하고요. 이야, 이거 연쇄적이네요. 네, 회사 측은 정기 보수 차원이다 이렇게 설명은 하지만 사실 건설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요. 결국 생산량을 줄여서 가격 하락을 막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관련 사업본부를 통폐합하는 그런 조직 개편도 있었고요. 네, 맞아요. 현대제철 같은 이런 대표적인 대형 업체의 연쇄적인 가동 중단은요, 건설 경기 침체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인천 공장만 해도 연간 철근 생산 능력의 상당 부분, 한 150만 톤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이 가동 중단이 길어지면 당장 건설 현장의 자재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생산 감축하고 조직 슬림화하고 어떻게든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려는 그런 절박함이 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정말 상황이 안 좋군요. 자, 마지막으로 노동정책 관련 소식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방안, 이게 만약 전면 시행될 경우에요. 사업주들의 비용 부담이 연간 최소 5조 원 이상 늘어날 거다. 이런 추산이 나왔습니다. 5조 원이요? 최소? 네, 최소 5조 원입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정부가 국회 업무보고에서 내년도 관련 지원 예산을 약 5조 원으로 잡은 걸 보면 이게 결국 사업주들이 새로 부담해야 할 비용 규모를 의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이 5조 원이라는 추산은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약 323만 명 정도 되거든요. 전체 근로자의 한 20% 정도인데 이분들에게 주 52시간제나 연장 야간 휴일로 수당 같은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이 다 적용될 경우를 가정한 겁니다. 근데 정부 스스로도 이게 최소한의 지원 수준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비용 부담은 어쩌면 5조 원을 훨씬 넘을 수도 있다는 거죠. 훨씬 클 수도 있겠군요. 네, 노동계는 당연히 환영하겠지만 경영계,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 이걸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 연구원 연구위원도 그런 점을 지적했고요. 그러니까 정책의 좋은 취지하고 또 현장의 어려움 사이에서 이 균형점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서울경제 일면 기사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소식들을 짚어봤습니다. 중국의 그 빠른 디지털 금융 전환 이야기부터 국내 에너지 정책의 딜레마, 또 주력 산업의 침체와 대응, 그리고 노동 정책 변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까지요. 그렇죠. 이게 각기 다른 영역에서 벌어지는 변화들 같지만 사실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이런 디지털 금융 혁신이 장기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또 에너지 전환에 드는 비용 문제하고 또 산업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5조 원, 어쩌면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는 노동 비용 증가는 우리 경제 전체에 어떤 부담을 주게 될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독자님들께서도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이런 복합적인 과제들에 대해서 한 번쯤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